네, 이번에는 문관연의 통일열차 시간입니다. 북한이 자랑하는 금강산의 소나무들이 고사위기에 처했습니다. 북한의 요청에 따라 남측 전문가들이 현장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네, 이 내용을 포함해서 한 주간의 남북 관계 소식을 문관연 외교안보 전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문 기자도 금강산에 많이 다녀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얼마나 다급했던지 우리 측에 요청을 다 했는데 일단 현장 조사가 이루어진 그 경위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금강산 소나무, 그러니까 금강송이라고 하는데요. 한반도에서 가장 질이 좋은 소나무가 바로 이 금강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강산을 이제 방문하시는 과거에 이제 관광객 같은 경우에는 금강산에 이제 해발 400m까지, 그러니까 내금강, 외금강 또는 그 해금강 지역에 집중적으로 이 금강송이 분포가 돼 있었는데요. 이 금강송에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시름시름 알아가지고 지금 고사, 그러니까 말라 죽는, 누렇게 말라 죽는 네. 소나무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북한에서는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봤지만 스스로가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 판단을 했는지 우리 정부에 또는 이제 우리 그 현대 아산을 통해서 국립산림과학원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9일부터 31일까지 지난주에 산림 전문가 그리고 현대아산 직원 등 이 8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금강산 현지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소나무가 말라 죽는지에 대해서 현지에서 조사를 하고요. 일부는 더 정밀 조사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가지고 시료를 채취를 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일단 그 크게 걱정했던 그 소나무의 에이즈병이라고 할 수 있는 재선충병이 있는데요. 네. 이 병은 아닌 걸로 일단 그 소개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 북한의 금강산 지역의 소나무가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말라 죽는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제 결과가 나올 걸로 보이고, 이에 적절한 대책은 우리 정부가 세워나갈 걸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산림하니까 지난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이 생각이 나는데요. 자, 북한의 산림 개발에 남북이 힘을 합치자고 당시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내용을 한번 보고 다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산림의 황폐화로 고통받는 북한 지역에 농업, 축산, 그리고 산림을 함께 개발하는 복합 농촌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남북한이 힘을 합해야 합니다. 네, 그때 당시에 북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먼저 그 전에 이제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지난해 그 11월에 당시에 그 중앙 양묘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는 모든 나라에 있는 그 산림을 갖다가 수림화, 원림화 하자, 이렇게 그러니까 산림 녹화 사업을 벌이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요. 네.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발언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산림을 제대로 가꾸지 않고 그리고 빈 껍데기 산을 이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죄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본인 스스로가 이 빈 껍데기 산을 받았다는 결론인데요. 그 전에 그 고난의 행군 시절에 과거에 북한에서는 그 아사자가 약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굶어 죽은 걸로 또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나 나무 줄기를 캐먹는 이런 상황도 벌어지고 여러 가지 그 식량에 관계된, 그러니까 땔감으로도 많이 쓰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북한 산들이 이제 벌거숭이가 됐는데, 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아주 따끔하게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엄동설안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관료들이 산에 올라가서 얼어붙은 산에 나무를 심는 이러한 웃지 못할 해프닝까지 많이 벌어졌는데, 네. 그만큼 현재 김정은 제1위원장의 머릿속에는 이 국토의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이 산림이 빨리 푸르게 녹화가 돼야 된다는 것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그 앞서서 박근혜 대통령이 방금 보신 것처럼 지난 2014년 3월에 독일을 방문해서 드레스덴 선언을 했는데요. 네. 이 드레스덴 선언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고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분석을 하다 보면은 복합 농촌 개발을, 농촌 단지 개발을 현재 제시를 했는데, 이 농촌은 결국은 농업과 축산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러한 산림까지 함께 어우러진 하나의 농촌 단지를 개발을 하는데 남북이 힘을 합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 녹화가 결국은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지만 우리가 제시했던 복합 농촌 단지에는 분명히 산림 개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김정은 제1위원장도 마찬가지고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남북의 모든 지도자가 북한의 산림 녹화에 대해서 매우 큰 관심을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지만 북한 당국이 그 금강산 소나무가
말라 죽는 거에 대해서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 공동 조사하자고 우리 측에 알려왔고 이러한 조사 작업이 현재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림청 소속 기관인 국립산림과학원에 있는 전문가들이 네. 현재 북한을 방문해서 북한의 그 산림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원인을 이제 조사를 하고 있고 이런 만약에 조사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남북이 이제 공동으로 금강산을 기점으로 해서 북한에 있는 산림 녹화에 대해서 공동의 사업을 벌여간다면은 민간 교류뿐만이 아니라 네. 여러 가지 현재 남북 간의 교류의 물꼬가 튈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금강산의 소나무를 살려내는 데 있어서 우리 정부도 많은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라도 금강산 관광을 갖다가 재개하는데 어떤 그 계기가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를 또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가운데 북한과 중국 사이에 화해의 기류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특별한 조짐이 좀 있었나요? 네, 맞습니다. 그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달 그러니까 16일부터 당시에 지린성 그러니까 조선족 자치주가 있는데요.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이 지린성에 있는 조선족 자치주를 방문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중국과 북한의 접경 지역을 둘러보게 되는데 네. 북한과 어떻게 보면은 취임 이후에 가장 물리적으로 가깝게 다가갔던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불과 이제 약 10일 정도 지나가지고 지난달 27일에 또 그 인접해 있는 선양을 또 방문을 했습니다. 선양을 방문한 목적이나 또는 어떤 사람들이 수행을 했는지는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지만 선양 방문은 시 주석의 방문 일정은 당시에 과거에 이제 선양 같은 경우에는 공업지대로 유명했는데요. 이런 그 공업지대를 이제 재개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시진핑 주석이 선양을 방문한 목적은 최근 들어서 불과 열흘 사이에 현재 북한과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는 동북 삼성 가운데 2개의 성을 이제 방문을 한 것입니다. 아울러서 조선족과 자연스럽게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시진핑 주석이 동북 삼성을 만약에 방문을 했다면은 네. 장더장 상임위원장이 수행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더장 그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는 이제 한족이지만 이 동북 삼성의 당서기를 하는 과정에서 조선족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조선족들의 도움과 지지를 받아서 결국 북한에 있는 김일성 종합대학에 유학을 가고 결국은 이 김일성 종합대학 유학을 한 이후에 북한과 중국 간의 매개 역할, 연결 역할을 해와서 오늘날의 북중 관계를 만들었던 장보진이 바로 이제 장더장 상임위원장인데요. 네. 이처럼 그 북한과 가까운 곳에 다가가고 그리고 북한과 관계를 발전시킨 인물들이 수행을 했다면은 자연스럽게 시진핑 주석의 머릿속에는 북한이 떠오를 것이고 또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은 제1위원장과 만남으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자연스럽게 추론을 할 수 있는데요. 네. 바로 다음 달 그러니까 9월 이제 3일에 중국에서는 전승절 기념 행사가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요. 공식적으로 김정은 제1위원장을 현재 초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 공식 초청을 받아들인다면은 북한과 중국 간의 자연스러운 지도자의 접촉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는 북중 정상회담도 이루어진다면은 북중 간의 그동안에 얼어붙었던 관계에 하나의 새로운 이제 돌파구가 되고 관계를 이제 풀어나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최근 지재룡 주중 북한 대사가 북핵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특히 외신 기자회견을 열어서 직접 이렇게 의견을 피력한 건데 이 형식도 굉장히 이례적입니다만 이 육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서 북한의 대사가 이런 발언을 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지금 뭐 지재룡 대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뭐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이제 측근 인물로 알려졌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건재를 과시하고 현재까지도 북한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동맹 국가인 중국에서 북한의 대외 정책, 외교 정책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선전하고 실현하는 가장 천병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가장 중요한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재룡 그 중국 대사가 북한에서는 그 핵 억제력을 반세기 이상 지속하고 있는데 이러한 핵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핵 정책을 갖다 북한의 핵 정책을 반대하기 위한 대화에는 전혀 참가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그동안에 진행이 됐던 육자회담 재개를 위해서
한미일 3국이 현재 노력을 하고 있고 네. 지난주에는 그 차석 대사들이 일본에서 만나면서 네네. 결국 이제 북한을 압박을 하면서 육자회담으로 나와서 북한의 비핵화를 논의를 하자 이렇게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육자회담에 참여할 의사가 전혀 없다. 이런 부분을 이제 지재룡 대사가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지재룡 그 대사뿐만이 아니라 서세평 제네바 대사 그리고 장일훈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차석 대사 등이 최근 들어서 북한에게는 인공위성을 쏘아올릴 그러한 자격이 있다. 또는 이제 비핵화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관심이 없다. 이처럼 그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매우 어떤 그 일관된 주장들을 동시에 지금 내놓고 있는 점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네. 이러한 점으로 미뤄봐서는 현재 북한 당국에서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미사일 도발 등에 대해서 매우 강도 높게 현재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자신들의 입장을 이런 대사들, 외교 채널을 통해서 대외적으로 지금 현재 선전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북한에서 전투 비행술 경기대회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먼저 관련 보도를 좀 준비했는데 보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조국 해방 전쟁 승리 62돌을 맞으며 진행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 성원들의 전투 비행술 경기 대회 2015를 지도하셨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관련 보도를 좀 보고 왔는데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 북한의 전투기가 상당히 노후됐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노후된 전투기를 가지고 이런 경기대회를 하게 된 이유 뭐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제 취임한 이후에 지난해 5월에도 역시 전투 비행술 대회를 한번 개최를 했는데요. 올해가 이제 두 번째 행사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역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전용기 그러니까 참매 1호가 현재 방금 전에 우리가 화면에 공개가 됐었는데요. 네. 이러한 그 참매 1호도 역시 현재 국제적으로는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 여객기로도 사용하기는 적합하지 않은 구형 과거의 노후된 모델들입니다. 거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가 됐고요. 특히 그 유럽 지역에 있는 공항들에는 이러한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이 현재 전용기로 사용하고 있는 IL-62 이 기종은 현재 유럽 지역에 있는 공항에는 현재 착륙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김정은 제1위원장이 타고 있는 전용기마저도 이런 낡은 모델인데요. 현재 그 북한 언론을 통해서 오늘 오전에 북한의 조선중앙텔레비전이 북한 전투 비행술 경기대회에 참여한 비행기 43대를 공개를 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러한 그 비행기들 자체가 네. 현재 그 우리나라나 또는 이제 국제사회 같으면은 5세대 전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이 세대로 굳이 분류를 하자면은 1세대 또는 그 이전에 과거에 구형 비행기를 현재 대부분 내놓고 있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놀라운 것은 6.25 전쟁에 참여했던 미그 17기마저도 예. 현재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투 비행술대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미그 17기 같은 경우에는 1948년에 첫 선을 보였고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자동차로 따지자면은 60년이 넘는 모델인데요. 이러한 비행기를 하늘에 띄워서 이렇게 원하는 지점에 폭격을 하고 또는 항공작전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 좀 경이적인 일이 아닌가 이렇게 할 정도인데요. 이번에 그 북한이 공개했던 여러 가지 그 모델들은 대부분 1960년대 그 이전에 만들어진 모델들이고요. 가장 최신얘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미그 29기인데 미그 29기 같은 경우에도 1977년에 처음 개발이 돼서 84년도부터 이제 북한 일선 공군 부대에 배치가 됐던 그런 모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군의 입장에서 봐서는 과연 이런 그 북한에서 여러 가지 그 모델을 전투기나 또는 폭격기를 놓고 전투 비행술 경기대회를 하는데 과연 제대로 된 기술을 구사할 수 있을까 참 의아스럽지만 하지만 그 북한에서는 그러한 그 의문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지점에 여러 가지 그 목표물들을 타격하는 또 이런 모습도 보이고 AN2기를 이용해서 또는 그 침투하는 훈련을 갖다 직접 낙하산을 타고 특수부대 요원들이 뛰어내린 장면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능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네. 우리가 좀 유감이지만 맞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노후한 기종이라는 걸 알고 봐서 그런지 사실 활주로에 관중들을 저렇게 모아놓고 비행 경연수를 펼친다는 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에어쇼라고 이렇게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에어쇼가 이제 진행이 될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스탠드에 대부분 관객들이 이 에어쇼가 진행되는 것을 관람을 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지금 놀라운 것은 이제 북한의 전투 비행술 경기대회인데요. 김정은 제1위원장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전한 스탠드 또는 이렇게 지도석에 앉아서 현재 망원경을 통해서 보는 모습을 화면을 우리가 많이 봤는데 네. 대부분의 군인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입니다. 수천 명의 군인들이 현재 강원도 원산에 있는 갈마 비행장 네. 활주로에 현재 도열을 해 있습니다. 그 도열한 위에 있는 이 상태에서 북한에서 선전하는 미그 MI-14, MI-18 이런 헬리콥터를 위로 날아가는 것도 예. 물론이지만 심지어는 그 미그 29기가 수천 명의 군인들이 도열해 있는 머리 302로 바로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저희가 좀 화면으로 봤고요. 네, 맞습니다. 그 미그 29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마 2.3입니다. 그러니까 초음속이기 때문에 조종사가 순간적인 판단을 잘못할 경우에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대형 인명 참사도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저 군인들의 심정이 어땠는지는 저희들이 뭐 구체적으로 확인을 할 수는 예. 없겠지만 정말 살떨린다는 표현 말고는 다른 표현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네. 서 있는 위로 초음속 전투기가 휙 지나가는 모습을 예. 이런 연출을 한다는 것은 북한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광경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이야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이희우 여사가 오는 5일이죠. 평양을 향해 출발을 합니다. 사실 그동안 무엇을 타고 갈까 참 얘기가 많았는데 저가 항공기를 타고 가는 걸로 결정이 났다고요. 네, 방문 과정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북한 측에서는 전용기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제의를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었고 결국은 김대중 평화센터나 이희호 여사 측에서는 결론을 내린 것은 저가 항공인 이스타 항공 그 비행기를 전세를 내서 결국은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서 평양을 방문하는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비행기를 이용하냐에 둘러싼 논란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은 높고요. 이스타 항공을 이용해서 결국 이제 이희호 여사가 북한을 5일부터 8일까지 방문할 예정입니다. 평양에 있는 평양산원과 그리고 어린이들이 있는 애육원, 아동병원을 방문을 하고 북한이 자랑하는 그 명승지인 묘양산에 가서 결국은 호텔에 하루 머물면서 휴양을 할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직접 초청을 했기 때문에 네. 거의 국빈급 대우로 방문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그렇기 때문에 평양에 머물 경우에는 과거 그 2000년 6.15 정상회담을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방문했을 때 머물렀던 백화원 초대소에서 머물기 때문에 북한 측에서는 가장 그 좋은 조건과 여러 가지 여건을 시설들을 이제 제공을 한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희호 여사의 방북에는 크게 이제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지만 아무래도 이제 고령이다 보고 예. 하니까 여러 가지 또 더운 날씨 등을 감안하면은 상당히 힘든 또 여정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직접 초청을 했기 때문에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을 직접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만나게 된다면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그 심상정 정의당 그 대표가 이제 취임 인사차 이희호 여사를 지난주에 방문을 했었는데 이희호 여사는 그 북한에 가서 어떤 말을 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받고요. 6.15 선언이 지키면 좋겠다는 말을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희호 여사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무래도 그 남북이 만났던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 화해 협력에 물꼬를 틔웠던 6.15 선언을 가장 염두에 둘 걸로 보이는데요. 우리가 이제 뒤돌아봤을 때는 2000년 6월 15일 날 당시에 남북 정상이 만나고 가장 먼저 이루어졌던 구체적인 사업은 이산가족 상봉이었습니다. 당시에 8월 달에 남북 이산가족이 처음 만남을 했고요. 네. 그 이후에 약 20여 차례 서울과 평양 그리고 금강산 지역을 오가면서 남북 이산가족이 만났는데 이희호 여사가 과연 이 6.15 선언이라고 했을 때 이산가족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생각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그 6.15 선언에 따라서 결국은 남북이 여러 가지 화해 협력
하나하나 결실을 맺어갔었는데 가장 그 절실했던 거는 결국은 이산가족 상봉이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으로 좀 결론이 나지 않았으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희호 여사의 방북이 이 남북 관계 좀 훈풍의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관현 외교안보 전문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